네, 세계문학의 숲 시즌2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인지 영국 작가인지 애매모호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귀화해서 영국의 세상을 떠난 헨리 제임스의 대작이죠. 대작 여인의 초상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헨리 제임스라는 작가를 처음 만난 건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죠. 20년이 뭡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우리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김남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카프문학의 핵심 멤버였다가 또 월북하는 바람에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김남천이라는 작가가 전향을 하는데 30년대 이 전향이라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문학사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반성문을 쓰고 이런 짓 안 하겠다. 천황 폐하와 함께 뭐 하겠다. 이런 운동, 문학 운동의 전향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후에 이제 쓰는 글들이 있어요. 여기 전향 문학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맥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수족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남성 인물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영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그 인물이 쓰는 그 테마가 헨리 제임스예요. 헨리 제임스의 소설을 테마로 논문을 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데이지 밀러를 비롯해서 몇몇 헨리 제임스 작품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전통 소설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리얼리즘 소설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소설 읽기가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리얼리즘 소설들이나 우리가 흔히 재밌게 읽는 전통 소설들은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행동을 보여주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비판적으로 개입하거나 그 단순한 인상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그 몫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소설 이론에서는 말하기라고 합니다. 텔링이라고, 말하기라고 그러는데 말하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헨리 제임스 이르면은 보여주기가 주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대화나 행동 등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개입할 여지를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독자들은 읽기가 귀찮지. 재미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길게 들어놓지? 종이가 아깝지도 않나? 뭐 잉크가 남아도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는 흔히 얘기하듯이 원고료를 올리기 위해서 괜히 분량 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아주 섬세한 보여주기를 통해서 그 행간의 폭도 넓고 깊이도 아득해요. 그 지점, 그 행간에 개입할 수 있는 독자의 몫이 커지기 때문에 섬세한 독자가 아니면은,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독자가 아니면은 헨리 제임스 같은 작가들을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재미나 흥미가 있는 텍스트인데 일반적으로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헨리 제임스는 조금 좀 낯설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헨리 제임스 이후 19세기 말을 통과하면서부터 이제 제임스 조이스나 우리가 이번 시즌이 아니죠? 지난 시즌에 했던가요? 버지니아 울프 등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전혀 하산할 생각이 없으신 줄 알고 여인의 초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유럽을 여행하는 미국 여성의 흔들리는 초상이랬습니다. 일단 흔들리는 초상이니까 불안한 초상이죠.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이 여성은 미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하는 미국 여성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주요 등장인물은 2명을 빼놓고는 다 유럽에 정착한 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유럽이라는 장으로 옮겨놓고 보는 거죠. 유럽이라는 장에 옮겨놓고 이 미국을 읽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눈으로 유럽을 바라봅니다. 이게 헨리 제임스가 끝까지 추구했던 이른바 인터내셔널 팀이라고 합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서양 양쪽이죠. 대서양 양쪽에 물론 이게 경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위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서양 양쪽에 이 신대륙과 구대륙 유럽을 맞세워 놓고 그 각각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고듭니다. 이 유럽을 여행하는 미국 여성이 흔드는 초상 제목이 이 국제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에는 창비 시리즈가 있고요. 아마 우리가 안내 나갈 때 이 시리즈로 했습니다. 창비 시리즈의 한 편으로 수록되어 있는 유명숙, 유희석이 함께 옮긴 한 여인의 초상으로 얘기했었는데 가독성의 측면에서는 이 정상준 선생 번역이 낫습니다. 이 열린 책들 버전이. 그리고 최경도 선생 버전으로 민음사 세계문학 시리즈에 여인의 초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또 세계문학 전집에도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번역은 각각 특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비 버전은 주석이 비교적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꼼꼼해 보입니다, 번역이. 근데 조금 덜컥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열린 책들 버전은 좀 매끄럽게 읽힙니다만은 약간 번역에서 껄끄러운 부분들이 또 없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은 로마식 표기 같은 것을 영어식 표기로 해서 좀 낯설다거나,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뮤지엄 있죠. 카피톨리나 이런 이 표기들을 영어식으로 카피톨이라고 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상준이 번역한 열린 책들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죠. 이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뉴욕 시티가 있고 뉴욕주가 있죠. 이 뉴욕주 올버니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올버니에서 우리의 주인공 이사벨 아처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런던이 아니고요. 가든코트라는 저택이 있는 곳은 런던에서 40마일쯤 떨어져 있는 바크셔주, 레딩이 바크셔주의 수도죠. 이 바크셔주에서 출발합니다. 런던을 오가죠. 그리고 파리에 들렀다가 로마, 피렌체, 로마.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을 아우릅니다. 이 미국은 주로 플래시백, 기억을 통해서 작품에 진술되고요. 주로 배경은 이 유럽입니다. 영국, 파리, 피렌체, 로마입니다. 이 5곳이 주요 공간적 배경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사진이죠. 아주 날카로워 보입니다.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43년생인데 43년생이면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톨스토이가 2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보다 15년 후배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요 시기 1820년에서 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19세기 유럽 문학의 황금 세대를 형성합니다. 주력입니다, 주력.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그 문학의 수준들을 거의 아우르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조부 할아버지가 은행가였어요. 이 소설에서 딱 보면 나오는데 이 랠프 터치트의 그 아버지가 은행가였죠.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은행가였습니다. 아버지가 신학자였는데 할아버지는 은행가고요. 부잣집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을 왔다 갔다 하죠. 무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남미 소설에도 그런데 아르헨티나 소설 같은 걸 봐도 이 유럽을 시야에 넣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일단 헨리 제임스 소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인 아버지가 신학을 전공하는데 신학 중에서도 이 에머슨,
이 에머슨은 초절주의 철학이라 그러죠. 우리 예를 들면은 월든을 쓴 사람 있죠? 월든 사람이 누구더라? 헨리 데이비스 소로 있죠. 이 사람들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철학하고 괴를 같이 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이 초절주의 철학과 맥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제임스 연구할 때는 미국의 이 초절주의 사상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주의하고 관련되어 있죠. 친자연 친화적인 사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아주 독특해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제임스, 이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대단한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심리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3권짜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아카넷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3권짜리로 번역된 심리학 원론이 있는데 이 형의 헨리 제임스의 형 윌리엄 제임스의 작품입니다. 대작이죠. 네, 이 동물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어마어마한 그 심리학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온갖 뭐 동물 행동학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뇌 진화까지 요즘 많이 얘기되죠. 그 초석들을 여기서 다 놓은 것 같아요. 이 형의 영향을 받아서 헨리 제임스의 소설이 주로 심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리적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내면 풍경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거죠. 이 형의 영향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부잣집 자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중요한데 61년에서 65년까지죠.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군대는 어찌어찌해서 피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우리의 주인공 이사벨 아처가 남북전쟁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69년에 처음으로 혼자 유럽 여행하는데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라는 신약성설의 한 구절을 인용한 제목이 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나키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존 러스킨이 바로 존 러스킨의 작품을 처음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람이 마르셀 프루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셀 프루스트가 존 러스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건축의 7등불 같은 건축에 관한 아주 고전이죠. 훌륭한 책도 씁니다. 이 건축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 피렌체나 로마의 건축에 대한 정교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아마 존 러스킨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입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이 사람 역시 사회주의자인데 북 디자이너입니다. 최고의 북 디자이너의 그 전범을 보여준 사람이 윌리엄 모리스예요. 이 윌리엄 모리스가 하는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주옥 같은 사상가들입니다. 그리고 조지 엘리엇. 조지 엘리엇은 이 여인의 초상에서도 언급이 되죠. 조지 엘리엇 산문을 즐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2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는데 헨리 제임스가 그때 뉴욕판이라고 해서 자신의 소설들을 다 리바이즈해요. 다 개정합니다. 개정해서 뉴욕판을 내는데 이 여인의 초상이 1881년에 출간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영국과 미국에 동시에 잡지 연재되다가 1881년에 단행본으로 개정되는데 출간되는데 단행본으로 나왔던 것을 1905년에 5,000군데쯤을 다 바꿔서 개정해서 뉴욕판이라고 해서 개정본을 냈는데 이 개정본 맨 앞에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서문인데 The Art of Fiction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서문이에요. 이 서문을 싣는데 이 서문에서 주로 언급하는 작가가 바로 조지 엘리엇하고 앞에서는 트로이 네프입니다. 이 조지 엘리엇이라는 대작가를 모르면은 영문학 또는 세계문학과 만나기 어렵죠. 우리 시즌에서는 사일러스 마너를 했는데 미들마치가 최근에 다시 번역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데론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지 엘리엇 영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 데론다 같은 게 특히 그런데 이 조지 엘리엇하고 직접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9세기죠. 19세기 유럽 사상, 문화 사상사를 뒤흔들었던 사람들 다 만나는 거죠. 그리고 75년에 이게 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뉴욕 트리뷴 기자로 파리에서 거주합니다. 파리가 이제 자본주의의 수도였죠. 이 수도에서 플로베르의 응접실에서, 플로베르가 1821년생인가요? 요 무렵 태어났어요. 플로베르의 응접실,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뚜르네프를 만납니다. 뚜르네프가 칼 막스하고 동갑이에요. 1818년생입니다. 뚜르네프를 만나고 에밀 졸라 만나고 알퐁소 도데 있죠? 알퐁 도데 만납니다. 그리고 에밀 졸라의 작품 중에 나나라는, 들어보셨죠? 나나라는 아주 야한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매춘부가 귀족들의 정신과 영혼을, 몸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서 휘두르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을 번역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에밀 졸라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6년에 너세니얼 호손을 연구합니다. 주홍 글씨 있죠? 주홍 글씨를 연구하는데 우리 주홍 글씨의 주인공이 뭐더라? 헤스터 프린인가? 그렇죠? 이 헤스터 프린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작가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여인의 초상의 인물들의 선택, 중요한 국민의 선택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플로베르의 마담 보부아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뚜르게네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1878년에 데이지 밀러를 출간하고요. 이게 처음으로 이 사람을 알린, 헨리 제임스 알린 작품이죠. 그리고 1881년에 여인의 초상을 출간합니다. 1881년이 단지 신체호가 태어난 해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요 시기를 전후한 시기에 마담 보부아리가 1856년에 가능됩니다. 1859년이 종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상사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가 1877년 요무렵일 겁니다. 안나 까레리나가. 그리고 우리 조지 엘리엇의 마지막 대작 다니엘 데론다. 따라해보세요. 다니엘 데론다. 이 숫자가 많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이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다니엘 데론다. 다니엘 데론다를 완성한 게 1880년입니다. 이 다니엘 데론다는 BBC 드라마로 제작됐어요. 이게 6부작인가로 대작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 데론다를 보시면은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의 어떤 부분, 한 여성의 선택, 그리고 한 남성이, 이 주인공 이름이 크랜포트인가 그래요. 여자 주인공이 그웬돌린이고, 아주 그 훌륭한 여성이 한 남성의 수집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술 수집품이 돼버리는, 철저하게 남성에게 휘둘리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초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 무렵이 유럽 문학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1880년이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도 출간된 해네요.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절정이죠? 절정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든 요 무렵이죠. 그리고 98년에 나사의 회전, 이건 환상소설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헨리 제임스 자신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꼽은 소설이 바로 대사들입니다. The Ambassadors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날개는 맨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훌륭한 소설인데 한국에 번역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읽을 수가 없는 번역이에요. 수고한 번역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읽을 수가 없는 번역이어서 번역본은 보지 마시고, 전 궁금하시면 보셔도 됩니다만은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봤는데 딸내미가 아주 재밌다고, 아빠의 그 취향의 수준을 알겠다고, 처음으로 아마 아빠를 인정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틈만 나면 아빠 무시하는 게 딸들의 특권이죠. 딸내미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밖에 나가면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집에 가면은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하소연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응? 안 달라요. 집에 가면 똑같아요. 황금 주발. 이건 제가 모르는 작품입니다.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1905년 20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욕판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 개정판 자기 소설들을 펴냅니다. 되게 요게 정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 자신이 직접 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1915년에 영국 시민권을 획득하고요. 자기도 부여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1916년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창 때죠. 이때 런던 첼시에서 사망하는데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친 모양이에요. 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맨 늦게 참전하잖아요. 늦게 참전하는데 그 미국의 참전을 촉구하면서 미국에서는 좀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영국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짧게 가야 됩니다. 일단 얼추 개요는 잡혔죠. 집안의 내력은 꼭 봐야 되고요. 여행의 경험도 봐야 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작품들과 인연을 맺었었는지 이걸 잘 봐둘 필요가 있죠. 이게 펭귄판 표지입니다. 시간은 1871년부터 76년까지 거의 리얼타임으로 쓴 거죠. 이게 구상을 피렌체에서 했다고 그래요. 피렌체에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렌체에서 쓰고 베네치아에서 또 쓰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쓴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소설을 쓰느냐는 다르거든요. 이게 이 소설의 서문을 보면은 이탈리아에 썼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작품인 이광수의 무정 같은 게 서울에서 경성에 쓴 게 아닙니다. 동경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 감각이 다르죠. 감각이. 감수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879년에 써서 쓰기 시작해서 80년에 애틀랜틱 그 리뷰하고 이쪽에 뭐 먼슬리 뭐하고 두 잡지, 미국과 영국의 잡지에 동시에 연재됐다 그랬죠. 연재된 게 80년이니까 거의 리얼타임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죠. 남북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채 안 된 시점이 배경이 되죠. 배경입니다. 그 공간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가든코터가 런던이고요. 가든코터는 버크셔주. 버크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흑돼지 있죠. 돼지. 흑돼지가 아니라 돼지죠. 돼지종이 아주 유명한 실제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온 돼지 품종이죠. 그리고 피렌체, 이 팔라초 크레센티나, 이게 저택 이름입니다. 다 집에 이름이 있죠. 다 오코라는 게 있잖아요. 팔라초 크레센티나. 여기는 이모가 사는 집이죠. 이모, 그 부잣집 이모. 아주 개성이 넘치는 아들은 아들대로 두고 자기의 개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칫 부인이죠. 터칫 부인의 저택입니다. 그 이 꼭대기에 피렌체의 꼭대기에 우리의 그 사악한 길버트 오즈먼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팔라초 로카네라라는 이름의 집인데 여기가 배경이에요. 굉장히 연극적이죠. 상당히 연극적입니다. 여기 대사가 쭉 이어지죠. 여기는 오즈먼드하고 우리 이사벨 아처가 결혼해서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파리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 얘기가 나옵니다. 공간적 배경이 아주 넓죠. 아주 넓습니다. 이 공간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보여주느냐가 문제죠. 주위 배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배경 속에 인물이 쪼그라들지 않게 그려내는 건 이건 보통의 재주가 아닙니다. 이 풍경이나 주의 배경들이 인물들의 내면이나 심리 상태를 빨아들여 버리면은 흔들리죠. 이것도 여인의 초상 서문에서 해리 제임스가 주의를 기울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피렌체 등 이탈리아 도시에 있으면은 그 도시 자체가 이야기 덩어리니까 거기에 인물을 세워놓으면은 인물들이 휘발돼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딱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행하다 보면은 그 여행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기울이거나 그 사람의 모습에 눈길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유물들이나 그쪽 그 이국적인 풍경에 눈길을 주다 보니까 딴 게 안 보이는 거죠.
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을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슬라이드 한 장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이게 압축적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도 소화할 수가 있죠. 막 그림 거창하게 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사벨 아처가 우리의 여성 주인공입니다. 여기. 그리고 뒤에서 뭔가를 노리고 있는 듯한 표정의 남성이 아마도 길버트 오즈먼드 같아요. 이 두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벨 아처라는 아주 꿈도 많고 개성도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뭔가 좀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약간 허점도 있고 모호한 인물인데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영웅적 인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입니다. 이 미국에 살다가 세 자매가 있는데 두 언니는 시집 가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미국에 왔던 이모가 얘를 데리고 오죠. 영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가든 코트에 오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사벨 아처하고 길버트 오즈먼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랠프 터치트라는 사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이종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맞죠? 이모네 아들, 이모 아들입니다. 이모 아들인데 폐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폐병은 직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이죠. 이 랩 터치트는 아마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선의로 가득한 사람이고 통찰력도 대단하고요. 사람의 이면을 꿰뚫는 그 시선이 아주 예리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벨 아처가 잘 되기를 정말 빌어마지 않아요. 죽어가는 자신이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자신의 그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실현하기 바라요. 사랑하죠, 물론.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계속 경계를 하죠. 근데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이게 문제죠, 늘. 이게 또 우리의 운명의 좌표를 바로 바꿔놓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랩 터치트 같아요. 이 세 인물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벨 아처, 그 다음에 길버트 오즈먼드. 이 사람은 나중에 결혼한 미국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와서 유럽의 그 예술품들을 모은 수집광이에요. 수집가인데 뭔가 딜레땅뜨입니다. 깊이 있는 심미안이나 이해가 없는 수집가인데 딜레땅뜨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악용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이사벨 아처 같은 꿈꾸는 여성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둘이 결혼을 하죠. 결혼 후에 어떤 비극이 펼쳐지는지 뭐 흔한 얘기죠. 근데 그러려면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야죠. 청혼한 사람이. 이 워버턴 경이라는 대단히 진보적인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럽의 모습 있죠? 유럽의 그 귀족적인 전통. 그 유럽의 귀족적인 정통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 워버턴 경인데, 이 워버턴 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 나온 그 개혁 그 영주, 계몽 영주와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재산은 물론이고 명예,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사벨 아처한테 구원을 해요.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완벽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꿈꾸지 않았다. 너무 완벽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딱 보이죠? 이건 전통적인 영국의 귀족입니다. 잘 봐야 될 인물들을. 캐스퍼 굿우드. 이름에 뭐가 나오죠? 캐스퍼가 속삭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얘기하면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캐스퍼 굿우드입니다. 아주 선한 사람인데 부르주아예요. 미국의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니까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절절하게 이사벨 아처를 사랑해요. 미국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끝까지 마지막 장면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스퍼 굿우드의 이 구혼도 거절해요. 너무나 멋지다는 거지. 너무나 멋진 게 문제야. 돈도 많고 그 남성적인 뭐랄까 그 특징도 강렬하고 해서 거절합니다. 두 구혼을 거절하고 이 랠프 터치트라는 아주 그 뭐랄까 섬세한 영혼의 충고도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가서 만난 게 길버트 오즈먼드입니다. 그림 딱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사벨 아처라는 별을 둘러싼 4개의 위성이 있어요. 랠프 터치트, 오버턴 경, 캐스퍼 굿우드, 길버트 오즈먼드. 그러니까 길버트 오즈먼드가 불길하죠. 나머지들은 밝은 별들인데 이걸 다 가려버리고 불길한 이 위성을 찾아갑니다. 이게 운명이죠.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남자 만나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태어난 거 아닌데, 내가 이런 여자 만나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 가끔씩은 있죠. 고개 좀 끄덕거리세요. 우리 문학 이런 작품 읽을 때는 좀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우리가 가면을 여러 겹 쓰더라도 이 문학과 만나는 자리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팔자고, 저쪽 말로 하면 운명입니다. 자기 운명 자기가 책임져야죠. 선택을 했어요. 길버트 오즈먼드. 줄거리 얼추 이해가 갔죠? 그리고 이제 헨리에타 스택포리라는 인물도 아주 그 포션이 그 서술의 할당량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여성 문인이고 아주 미국 정신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기자예요. 우리 헨리 제임스가 뉴욕 트리뷴 기자로 파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랬죠. 그는 기자입니다. 여성 기자예요. 아주 활력에 넘치고요. 그리고 미국의 눈으로 유럽을 비판합니다. 무너져가는 유럽들, 이 부패한 귀족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국의 그 새로운 자유로운 정신들이 있죠.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헨리에타 스택포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벨 아처의 절친이기도 해요. 나중에는 이 벤틀링이라는 영국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주 마음씨 좋은 신사입니다. 이게 주요 인물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터치트 부부가 있습니다. 은행가 부부죠. 따로 살아요. 별거합니다. 그리고 이 초반부에 미스터 터치트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게 유산이 늘 문제예요. 어떤 소설이나 근대소설 읽을 때는 돈의 행방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7만 파운드가 키워드예요. 여기 터치트가 죽어가면서, 미스터 터치 죽어가면서 유산을 분배하는데, 우리 랠프 터치트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서 아버지가 7만 파운드를, 6만 파운드에다가 좀 더해서 약 7만 파운드 가량을 이사벨 아처,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합니다. 이게 사달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세스 터치트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 이탈리아에서 삽니다. 파리 여행 다니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또 대륙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요. 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담 머리라는 이 사람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뚜쟁인데 이 길버트 오즈먼드하고 불길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뭔가 음침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유명한 장면인데 미스터 터치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든 코트의 응접실에서 펼쳐진 장면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때 피아노를 치고 있는 마담 머를 이사벨 아처가 만나요. 이 결정적인 장면 2개가 있는데 여인의 추상을 읽을 때 그 한 장면이 마담 머를 만날 때입니다. MERL인가 그래요. 마담 머를 만납니다. 이게 그 결혼의 내력도 뭔가 어둠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길버트 오즈먼드의 관계도 뭔가 음산한데
이사벨 아처 눈에 보기에는 완벽한 교양을 장착한 여성이에요. 예절의 화신입니다. 사교술의 여왕이라고 그려져요. 그러니까 딱 그 인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여성인 거죠. 최고의 여성으로 보이니까 이 마담 벌과 여행하면서 하나의 요즘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스승, 개인적인 스승, 멘토처럼 여기는 거죠. 멘토처럼 여깁니다. 곳곳을 여행하면서 멘토가 기억 안 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래서 이 마담 멀의 영향 아래 놓여요. 근데 아까 7만 파운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7만 파운드를 매개로 해서 마담 멀이 길버트 오즈먼드와 이사벨 아처를 연결해 줍니다. 이 7만 파운드가 엄청난 돈이라 그러죠. 엄청난 돈인데 그 마담 멀이 길버트 오즈먼드와 이사벨 아처를 연결해 줍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 뭐 스포 다 아니까 이 마담 멀과 길버트 오즈먼드는 사실혼 관계처럼 보이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펜지입니다. 펜지. 펜지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인형처럼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길버트 오즈먼드의 양이죠. 이 아버지는 펜지가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꽃처럼 키워요. 애를. 하나의 수집품처럼, 하나의 문고리처럼, 장식품처럼 키웁니다. 그러니까 길버트 오즈먼드에게는 자기가 수집한 것들도 다 장식품이듯이 인간들도 다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다 장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벨 아처와 결혼하는 순간 이사벨 아처가 오즈먼드 부인이 되는 순간 이사벨은 장식품이 되는 거죠. 나중에 깨닫죠. 나중에 깨닫는다는 게 또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로지에는 펜지를 사랑하는 미국인입니다. 이걸 연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워버턴 경과 펜지, 에드워드 로지의 삼각관계도 재밌습니다. 여러 개의 삼각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십시오. 이건 정말 곳곳에 재밌는 그 인간 관계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작품을 재미없다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것도 재밌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까트린 수녀가 우리 펜지를 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답니다. 이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에 이 인물이 거의 다예요. 단촐하죠. 아주 단촐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물들의 얼마나 밀도 있게 초점을 맞췄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 등장, 그러니까 빅토리 이고나 이런 이 낭만적이고 아주 그 정치적인 역사적인 언어들이 없어요. 아주 섬세하게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성격을 다 드러내죠. 복잡다단한 인간의 성격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륨이 커진 거죠. 이 정도 시간, 공간, 인물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초상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상상에서 현실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벨 아처라는 한 여성의 상상 속의 세상과 인간이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리고 이 현실에서 자신이 상상 속에서 세계와 완전히 다른 현실이 있죠. 이 비루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을 때 이 여성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두고 이사벨 아처가 어떤 선택을 할까를 두고 논란이 많은 모양인데 논란할 게 없는데 논란을 해요. 그건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겠습니다. 81년판이 있고 1905년에 미국에 와서 1908년에 뉴욕판이 나옵니다. 총 55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연재본이니까 그렇습니다. 연재본이니까 55개 챕터로 되어 있고 34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렐프와 이사벨의 경론입니다. 그러니까 렐프는 사촌 오빠였죠. 폐병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촌 오빠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길버트 오즈먼드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렐프는 길버트 오즈먼드의 내면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그리고 마담 멀의 그 성격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근데 그 말을 이사벨 아처는
안 들어요. 아니면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립니다. 그 경론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5장을 지나서 36장에 가면 3년 후에서 시간이 건너뜁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초상을 얘기하는 사람마다 늘 언급하는 챕터가 바로 42장입니다. 헨리 제임스 자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높이 평가하는 챕터가 바로 42장. 통찰의 하룻밤 또는 밤샘.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자신이 이제 배반당했다는 걸 알아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악용당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돼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림 그려졌죠. 근데 그 진실을 알기 직전에 마담 뭘하고 뒤에 그 장면이 있는데 마담 뭘하고 길버트 오즈몬드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포착합니다. 이게 41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순간에 포착하면서 진실을 딱 간파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죠. 안나 까레니나의 한 순간이 있듯이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딱 진실의 한 그 실마리를 간파하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난로가에 새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들을 쭉 성찰합니다. 이게 소설의 중요한 지점이죠. 앞뒤를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배치이기도 한데 그 이사벨 아처라는 젊은 여성의 내면을 작가가 아주 깊이 있게 탐구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문학사, 세계문학사에서 손꼽히는 명 챕터로 꼽힙니다. 이게 전체 5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심리적 사실주의 또는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은 다 알죠, 이제? 우리 의식이 흐르는 대로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심리적 사실주의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 사실주의는, 우리는 리얼리즘 그러면은, 세계와 인간이 맺는 관계를 주목해요. 근데 이 헨리 제임스는 심리에 주목합니다. 세계는 일단 배제합니다. 세계는 들어오더라도 부분적이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일단 부분적이고 심리에 주목합니다. 심리적 변화에 심리적 사실주의 주로 작가의 나라고 합니다. 작가이자 화자인 나의 진술과 인물들의 대화, 연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못 읽어요. 이게 누구 말이지? 이게 어떤 지점이지?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인상들이 있죠. 인상들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상의 목적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비평가가 얘기했던 것인데 The Teleology of Impression 그럽니다. 임프레션이죠. 안으로 이렇게 프레스해 놓은 거죠. 우리가 인상 그러면은 약간 좀 가볍게 쓰는데 원래 이건 인상파 화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상파 화가도 우리가 마네나 모네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인상파 화가들이 처음에 전통적인 회화의 흐름에서는 약간 폄하하는 이름이었어요. 쟤들은 인상만 포착해서 그린다는 거지. 그 깊이 있는 그 사물과 인간의 그 내면을 그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그린다. 해서 약간 낮춰 평가하는 데서 비롯된 게 인상파입니다. 그래서 약간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임프레션이죠. 뭔가를 프레스해 넣은 거지. 임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헨리 제임스에게서는 임프레션이 되는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초상 읽다 봐도 인상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상의 목적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이해가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입니다. 이 여인의 초상을 비롯한 헨리 제임스의 소설 쓰기 한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줘요. 아까 보여주기라고 그랬죠? 쇼잉이라고 그랬죠? 텔링이 아니라 보여주기를 통해서 독자들의 개입을 계속 끌어들여요. 독자들의 긴장의 끈을 잠깐만 놓쳐도 전체가 다 우리 독자 놓쳐버립니다. 이 인상의 목적론 이런 말들 유식하게 한마디씩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게 목적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은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같지만은 그 표면적으로 내가 이걸 그리는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지.
설명이 되죠. 인상의 목적론입니다. 딱 이해 갔죠? 그리고 이 심리적 사실주의가 의식의 흐름으로 오면서 이제 제임스 조이스와 버지니아 울프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화려한 꽃을 피우죠. 이 의식의 흐름 소설에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는 너무나 기교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요. 버지니아 울프가 의식의 흐름에서는 대가로 꼽힙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울프 소설 했는데 했죠. 델러웨이 부인 했죠. 그 기억나죠? 그 빅벤의 종소리랑.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 문제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죠? 이 여인의 초상과 헨리 제임스 소설 읽을 때 키워드들입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들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터내셔널 팀은 얘기했죠? 미국과 영국을 동시에 상호 비추는 작가의 의식이 이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 테마라는 뜻이죠. 팀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를 자기는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눈으로 미국을 보고 미국의 눈으로 영국을 봄으로써 이 대서양 양쪽을 함께 보겠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겠다라는 이 작가의 사상이 이 국제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부 들어가겠습니다.